방금 제 지역구인 동탄에서 유세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 남부에서도 이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도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도 선거 유세 많이 다녀보지만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과 지지자분들은 대단합니다. 누가 동원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유세하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가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말 어두운 터널 속을 거쳐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저는 계속 해왔지만은 그렇다고 계엄을 터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을 수습하느라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고생해왔다면은 이상한 대통령을 몰아낸 자리에 또다시 이상한 대통령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상하다고 제가 오랜 기간 경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돌입하고 나서 제가 또다시 경고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명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다시 민망한 거짓말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에게 지지선언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자가 짐 로저스 회장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complete fraud라고 보냈더라고요. 뭐냐면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공직선거에서 전세계 유명 투자자인 짐 로저스를 가지고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내는 공약 전부 다 완벽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지난 3번의 TV 토론 동안 저는 그분의 공약을 많이 검증했습니다. AI에 100조 투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간병비 15조 혜택 주려고 한다는데 그거 몇 퍼센트나 줄 것이고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똑바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거짓말쟁이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런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는 것을 두 눈 뜨고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황교안 후보가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황교안 후보가 사퇴하고 나면은 투표용지에 이제 저와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그리고 권영국 후보 이 정도가 주요 후보일 텐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한 지지선언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강한 거부를 하지 않는지 의심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계엄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끼어든단 말입니까? 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뽑는 것은 부정선거에 동의하는 황교안 후보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요. 부정선거에 따라서 계엄까지 일으켰던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민해 본다면, 그리고 저 파퓰리스트 이재명이 왜 저렇게 나와서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윤석열과 정광훈, 황교안과 함께 결합한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27살 나이에 정치에 들어온 뒤로 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정치에 왔고 제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 공간에서 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지 못했던 프로그래머로서의 삶, 과학자로서 연구자로서의 삶, 저에게도 큰 기회였지만 저는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제가 속해 있는 범보수 진영이 기득권층 중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조금만 변화를 가져다 놓으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조금만 개혁해 놓으면은 구태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14년 동안 도돌이표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가 과거로 후퇴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빠르게 달려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변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의 저의 경험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저는 제 지위가 올랐다 내렸다 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급기야는 두 번의 탄핵이라는 아픔으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대한민국이 다시는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저와 함께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만약 김문수, 윤석열, 전광훈, 황교안 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또 이기지 못하더라도 많은 득표를 한다면 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봐라, 우리 버틸만하다. 그들은 이미 집권할 능력, 집권에서도 버틸 능력을 상실한 집단인데도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덩어리진 채로 있으면 변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뒤처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범보수 진영의 표를 이준석 중심으로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TV 토론 과정과 선거 캠페인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의 포퓰리즘 누가 가장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이재명의 부도덕성 누가 가장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바로 저 이준석이 최전선에 나가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최전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제 몸을 바쳐가며 일하고 있을 때 저 웰빙 정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에서 떡골물만 주워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정당이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정당일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대권이 아니라 선거 기간 내내 그들만의 당권 싸움을 해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포퓰리스트를 맞서 싸울지에 대해서 저들은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이 최선봉에서 국민들을 걱정하며 싸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저들은 틈만 나면 단일화니, 단일화 안 하면 배신자니, 이런 말을 통해서 정말 비열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앞으로 가겠다라는 결의를 다질 때 가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이준석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제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준석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집권 1년차에 윤석열과 맞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비리를 까발리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시작되자 말 그대로 뭉개기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들이 저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원직은 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동탄 이신도시의 의식 있는 유권자가 저에게 맡겨준 역할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리를 업수히 여기는 그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자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선거를 시작하면서 40대 기술론을 이야기했을 때 40대 기술론을 저에 앞서 얘기했던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의원직 제명 같은 고통의 순간을 지나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직 제명은 김영삼 대통령이 당하셨지만 오히려 채 1, 2년 지나지 않아 의원직 제명을 시작했던 공화당과 유신정부회가 오히려 몰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몰락은 이준석에 대한 공격, 동탄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저보다 후배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기 서울역에서 4호선 타고 34분을 가면은 제 고향 상계동이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4호선 종점 상계동에 자리 잡았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의 첫 직장이 바로 서울역 건너편 대우상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미생에 나오던 장들의 삶을 살던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상계동에서 자라는 저에게 기대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 조금 덜 입고 덜 먹더라도 언젠가는 내 아들이 자라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심부로 서서히 진출해 나가는 그런 삶을 믿었을 것입니다. 미생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은 꿈을 꿨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똑같은 꿈 꾸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꿈을 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제 제가 고합니다. 우리 아랫세대, 자식세대, 후배세대에게도 똑같은 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자식을 교육 잘 시키면은 그 자식이 나중에 자라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대한민국 정신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흔히 저쪽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가재, 붕어, 개구리같이 사는 삶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 자식들에게 가재, 붕어, 개구리에 그것에 만족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은 어느 집에서든 아이가 가장 높은 곳까지, 가장 좋은 곳까지 갈 수 있는 도전의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 그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만에 계엄이었습니다. 그 계엄이 마무리되어서 내란이 종식되었다 말하는 속에서 그 다음 대통령으로 무책임하게 재정을 쓰는 포퓰리스트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무엇입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도 곧 선진국이다 이러면서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외채가 늘어나고 갑자기 어느 순간 외환위기가 터지고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니까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각자의 위치에서 힘들었겠지만은 저는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의 아버지가 실직을 하시고 아들에게 용돈도 못 줘가지고 미안해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맥도날드에 불황이라고 햄버거를 300원, 치즈버거를 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 먹을 수가 없어서 모임에서 빠지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그 경험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펑펑 쓰다가 다시 환란에 불러올 수 있는 이재명의 당선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희한한 경제학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은 경제가 돈다는 이런 망상 속에서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IMF보다 더 심한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 아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험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포퓰리스트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절대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준다 하면 따라가지 마라 가르쳤던 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재명이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호텔 경제학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는지 이런 황당한 얘기는 본인이 돈을 펑펑 써야 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개똥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합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경제학의 주류 의견도 아닌 것을 갖고 나와서 TV 토론에서 국민들에게 가르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루카스 자이제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나중에 그분을 찾아보니까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 출신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의 얘기를 국민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잡지는 왜 보는 겁니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짐 로저스 회장을 갖고 국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던 것을 보니 외교가 갈수록 걱정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저런 식으로 제대로 중간 과정에 전달자도 체크하지 않고 망상을 믿고 외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형 사고 터지는 것입니다. 저는 외교를 하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외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우리가 통역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완전 다른 외교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정상회담에 가서 제 할 말을 하는 것에 덧붙여서 저는 제가 미국의 시사방송 CNN, 팍스뉴스, CNBC, 블룸버그 다 출연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이준석! 여의도 앞바닥의 정치에서는 제가 하버드를 나왔든 뭐했든 학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외교를 하는 순간 제 학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쓰일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쓰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워싱턴의 정관계에서 이제 실무자 역할, 고위 역할을 해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인맥을 쓰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문 수학했던 제 친구들 중에 일찍 금융 투자로 진출한 친구들은 지금 투자회사와 투자은행의 중역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자 친화적인 그런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한다. 바이 코리아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저는 제가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면서 저와 동문수학했던 친구들이 미국의 유수 테크 자이언트의 임원진으로 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해서 사업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공계 출신, IT인 출신이고 무엇보다도 규제 잘 철폐할 것이고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도록,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바이 코리아 다시 외칠 수 있습니다. 제 조국 정말 저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었고 제가 미국에 가서 국비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줬습니다. 저는 너무 간절합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역량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교육 잘 받은 20대, 30대, 40대 많은데 언제까지나 법조인 출신들이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할 줄 아는 게 서로 감옥 보내고 방탄하고 이런 것만 겪어야 됩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좀 IT 잘 알고
국제적인 관계 잘 알고 외국어 잘 알고 지금 민간 기업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왜 정치권에는 그들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싹 바꾸고 판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민간의 창의력만큼 여의도의 정치권의 정부의 창의력이 쫓아가지 못합니까? 지금까지 항상 젊은 사람들이 두각을 드러내려 할 때마다 너는 기다려, 나중에 기회가 있잖아, 내가 먼저 할게, 넌 세상을 더 배워야 돼, 뭘 배우라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억누르던 그런 문화 속에서 젊은 세대가 숨막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젊은 세대에게 자꾸 기다리라고 하고 자꾸 너는 준비가 덜 됐어, 우리가 먼저 갈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뽑을 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가장 공 잘 차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민간 기업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진에 올라가고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 민간 기업에 가면 30대 상무, 40대 부사장 널렸습니다. 왜 정치권만 안 된다는 겁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30대에 프랑스라는 강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국민성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격성 그리고 역량이 못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서 달려나가면은 우리도 정치를 젊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석이 부족하다고 뭐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영석에서 시작해서 화끈한 개혁을 통해서 프랑스를 바꿔낸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30대이기 때문에 살아갈 날이 40년 5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나중에도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8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10년만 있으면 은퇴하겠지라는 생각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내가 정치하는 동안 폭탄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다릅니다. 완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정치 14년쯤 했으면 바보가 아닙니다. 선거에 등장해서 이재명 후보처럼 다 해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내 하는 거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약속인지를 안다면은 절대 그렇게 가볍게 선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이재명 후보 재원 마련 대책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나중에 젊은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곤란합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무책임한 정치를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요즘 월급 받아서 아니면 장사해서 돈 번 가장이 세금 떼고 4대 보험료 떼고 이자 올라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갚고 나면은 아이들에게 투자할 돈, 아이들에게 쓸 돈, 우리 가족 외식 한번 할 돈이 남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미래를 그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식으로 우리 세금을 올리고 건강보험료 올리고 국민연금 올리는 정책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낭비 줄이겠다는 약속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미래, 그것이 제가 약속하고 싶은 미래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합의 빨간 당과 파란 당이겠지만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내고 더 받기인데 왜 기성세대가 먼저 더 받고 젊은 세대는 평생 더 내야 되는 겁니까? 이런 합의를 어떻게 멀쩡한 합의라고 국민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야가 빨간당과 파란당이 앞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빚더미를 넘겨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신이 아닙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사표론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표는 바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요, 황교안에 대한 지지요, 전광훈에 대한 지지다. 이 표는 투표하는 순간부터 사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이번 선거에서 몇 퍼센트를 득표하고 당선되는지 여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가 자정 능력이 있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만 다시 한번 우리는 추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 국민의힘의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타조처럼 머리를 박고 기다리기만 한다고 뭔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탄핵을 경험한 다음에 김종인, 이준석이 파격적으로 보수 진영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저 세력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들은 이기기 위한 방법론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당권을 유지하는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식 있는 국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새로운 비전을 세워서 대한민국 범보수 세력을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계신 언론인 중에 어느 누군가는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김문수 후보를 찍는 것은 윤석열을 찍는 것이요, 황교안을 찍는 것이요, 전광훈을 찍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기사 제목으로 달아주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주변에 진정한 정치 개혁을 바라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선명한 길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저 이준석만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통상 분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습니다. 뽑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기호 4번 이준석 뽑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자 합니다. 포퓰리스트 없는 세상, 계엄에 찬성했던 세력 없는 세상, 그게 바로 지난 6개월간 우리가 준비해왔던 그런 대한민국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좌도 우도 아니요 앞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왜 지금까지 정치권은 실천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알량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을 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를 해도 그 기득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저항은 너무 거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로 저 이준석을 당선시켜 주시면은 한방에 해결됩니다. 뚜럭뻥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당헌 80조라고 민주당에 있습니다. 범죄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유죄가 나오면은 당직을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인데 이재명 후보 마음대로 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당헌 80조 바꾸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대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나중에 법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와서 이재명 후보는 마음대로 법을 바꾸던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법치를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야, 말 좀 곱게 써라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는 앞머리는 다 하던데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른 말 쓰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가족들에게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아무렇게나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이 어디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도덕적 상식의 기준, 그리고 적어도 정치 문화의 기준을 제대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뛰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실 차례입니다. 남은 이틀 동안 여러분께서 주변에 최대한 홍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제가 그 성원에 보답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중기로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